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이가 안 생기는 쓰니님에게 막말을 하던 동서를 쓰니님이 대성통곡하게 만든 사연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지님들. 결혼 7년차 유부녀예요. 애 키우시랴 직장 다니시랴 다들 고생 많으시죠? 제가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요. 아이 셋 낳은 동서가 은근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제 자격지심인 건지 동서가 진짜 저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지 판단이 되질 않아요. 읽어봐 주시고 현명한 대처법을 저에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랐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딱 그래요. 근데 성인이 되고부터 다른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저와 친정아빠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게 아니라 먹다가 일정한 양이 채워지면 제가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침, 점심 쫄쫄 굶다가 저녁에 남들 먹는 한 끼 식사량보다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먹은 양은 남들보다 적은데요. 근데 그 한 끼 식사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남들보다 먹는 양이 적다는 걸 30쯤 돼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속이 부대끼고 해서 그 노력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먹는 양이 어려서부터 적었지만 아빠가 마르고 키가 큰 편인데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키는 169예요. 20대 때는 키 크고 날씬해서 친구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더랬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 7년 차인데 아이가 없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말은 안 해도 아이를 원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했어요. 의사쌤이 저희 부부 둘 다 문제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부 생활 열심히 하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불임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살을 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언젠가부터 눈치가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눈치 주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시는 눈치시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듬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시동생은 6년 만에 아이 셋을 낳더라고요. 그것도 딸이 무지하게 귀한 시댁 집안에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시할머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부럽고 남편도 엄청 부러워하면서 좋아하고요. 시동생 큰아이가 걷고 말문이 튀기 시작하니까 시동생들 만나기만 하면 조카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한참을 놀아주다 오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짠해 보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서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거기에다 말을 좀 뇌를 거치지 않고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를 많이 시기하는 듯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 저를 만나면 동서는 제 외모가 말라서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지 하고 그냥 웃어주고 넘겼는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동서가 또 요즘 마른 게 유행이라서 그렇지 실상 남자들은 살집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마른 여자들은 잘 먹지 않아서 입냄새가 난다는데 형님도 그러냐? 형님네는 애도 없는데 둘이 돈 벌어서 뭐에 쓰냐? 돈 남으면 조카들에게 투자해라 등등. 이것 말고도 동서에 이것들과 비슷한 어록들이 많은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동서는 교활하지는 못한 건지 이런 말들을 주위에 누가 있건 말건 저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럼 남편이 좋은 말로 동서를 저지하는데 동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내 입 닫고 하고픈 말도 못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여 남편은 조카들 앞에서 엄마인 동서와 싸우면 조카들이 자기 미워할까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동서가 이런 막말을 할 때 남편인 시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남편이 어쨌든 이렇게 제 방패가 되어주려고 하니 동서의 말들도 참고 넘길 수 있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시댁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날도 덥고 하니 아들 며느리들 삼계탕이라도 먹이고 싶다시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어머니께서는 장을 다 받아 놓으시고 재료 손질까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서는 끓이고 반찬 차리고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과 점심은 거의 굶고 하는 사람이라 먹어도 잘 안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남편에게 제 그릇에 있는 고기를 덜어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걸스럽게 삼계탕을 먹던 동서가 형님, 그렇게 안 먹으니까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동서는 주변 상황에 아랑곳 않고 형님, 많이 드세요. 건강해져야 저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몸에 좋은 삼계탕이라 속에 부딪혀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확 기분이 상해서 수저를 상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형님, 어른들 계시는데 수저를 그렇게 먼저 놓으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거 꾹 참았습니다. 이 악물고 꾹 참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시는데 동서가 형님, 밥상머리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의도 모르시나?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동서에게 입방 좀 그만 떨고 밥이나 먹으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자기가 못할 말 했냐고 큰 소리로 따지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서가 저에게 오더니 형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데 동서가 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기 배를 만지고 아이 잘 낳는 자기 기운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놀라서 긴장을 하더군요. 제가 꾹 참고 웃으면서 동서 배를 만졌습니다. 뱃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서의 배를 만지면서 제가 동서는 얼마나 먹어대길래 뱃살이 이래? 아유, 징그럽다. 서방님이 살 빼라고 구박하지 않아?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능글맞은 그랬더니 능글맞은 남편이 옆에서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씨는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고 믿는 사람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지만 이러더군요. 그러고는 동서의 표정을 봤더니 기분이 많이 그러고는 동서 표정을 봤더니 기분이 많이 상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나 있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말라서 아예 안 생기는 거 아니래.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돼지같이 살쪄야지만 아이가 생기는 거라면 난 그냥 사람처럼 살면서 아이 안 낳고 살래.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동서가 막 울부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배를 만져보라고 한 건데 자기를 모욕했다면서 엉엉 울더군요. 시부모님은 워낙 순하신 분들이라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다가가서 동서, 너무 자괴감 갖지 마. 동서는 키가 작고 뚱뚱해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 셋이나 낳았잖아. 그럼 예쁘고 날씬한 나보다 동서가 더 나은 거지 뭘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더 서럽게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정말 코끼리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참 동서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동서를 놀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 동서는 저를 만나도 저에게 아이 얘기나 시어미 잔소리 같은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동서의 행동에 이 정도만 되받아친 것으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아 가끔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때 동서에게 더 심하게 말할 걸 하고 후회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좋으신 시부모님 봐서라도 참아야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동서가 워낙 푼수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서 마음 편하네요. 동서가 저 아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계속 동서 뚱뚱한 거 개처럼 물고 늘어지렵니다. 두서없는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후기 올릴게요. 쓰니님, 참고 참다가 홈런 쓰니님, 참고 참다가 홈런 한 방 시원하게 날리셨네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도 날리셨으니 예쁜 아이 생기시는 거 아닌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연은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이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하여 쓰니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사이다 발언으로 남편을 내쫓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대학생 딸아이 둘 가진 돌싱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통해 인과응보란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글도 많고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글도 많이 봤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는 언제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던 시기에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저는 일은 성실히 했었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조바심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왔네요. 제가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이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엄마의 모습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이혼녀가 된 것인데도 상당한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카를 렌트해서 다니기도 하고 캠핑장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캠핑을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차박이라는 것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애들 아빠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였죠. 애들 아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님 한 분이 있는 고아나 마찬가지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과도 많이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혼자 힘으로 번듯한 직장을 얻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애들 아빠를 아들처럼 여기고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애들 아빠는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자기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 같은 처와 저희 친정부모님과 같은 장인 장모님을 만났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딸 둘이 태어나고 애들 아빠와 함께 벌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들 아빠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런 수상한 행동이 지속되니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휴대폰을 뒤져봐도 별다른 것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 내역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들 아빠의 휴대폰이 울리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메시지가 있더군요. 애들 아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싱글 여직원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하고 싶다.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등등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 내용과 서로의 신체를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그 내용들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그 여자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톡과 비슷한 다른 어플을 이용했더군요. 출근하면서 그 어플을 깔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플을 지우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종종 새벽에 일어나 그 어플을 깔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시 지우고 그런 식으로 서로의 그리움을 달랬나 봐요. 그렇게 애들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고 저는 한동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를 만날 때는 블랙박스를 꺼놓았는지 블랙박스에서는 특이점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톡 내용을 가지고 애들 아빠에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순순히 자신의 부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랬나 봅니다. 애들 아빠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니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어찌할 거냐고 애들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을 원한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린 김에 얘기한다며 제가 이혼만 해주면 자기는 모든 것을 두고 몸만 나가고 아이들 양육비도 잘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애들 아빠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라도 저는 바랬나 봐요. 애들 아빠가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 아이들과 저와 돈, 모든 것에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에 정말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내가 애들 아빠에게 너무 소홀했나? 아니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잘못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들 아빠의 태도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때 바보같이 애들 아빠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애들 아빠에게 더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고민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바람을 안 피워본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운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바람을 한번 피워본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는 것은 남자와 마찬가지더군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못난 딸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모습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아나 마찬가지였던 애들 아빠에게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신혼집이며 살림살이 전부를 해주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온다며 배신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에게 부정을 걸리고 나서 며칠 안 되어 집을 나갔고 친정 부모님의 연락을 피해서 부모님은 참으로 분해하시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분하고 답답하셔서 아버지는 애들 아빠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회사 프론트에서 애들 아빠를 불러내려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로비에서 애들 아빠와 상간녀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하던지 얼른 애들 아빠를 내 인생에서 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애들 아빠의 말대로 애들 아빠는 몸만 나가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애들 아빠는 해온 것도 없었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직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동선을 톡으로 체크하며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며 딸들과 저 이렇게 여자 셋이서 캠핑장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다도 떨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 다니던 캠핑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순수하게 우리 가족 힐링을 위한 캠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는 직화로 굽는 것보다 통삼겹과 등갈비를 사가지고 가서 웨버그릴에 초벌을 하고 훈연으로 구워야 맛있다. 어느 캠핑장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 등등. 주중에는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하며 틈틈이 캠핑 계획을 세우며 캠핑을 가서는 밤에는 딸들과 여자 셋이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며 살았습니다. 애들 아빠는 저와 같은 직종에 있어서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하고 뻔뻔하게 다니던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집안이 재력이 엄청나서 둘이 재혼해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와 돌리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들었고요. 씁쓸했지만 이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저와는 통장 거래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전화 통화는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당황했네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이들 문제로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 문제로 만날 일이 뭐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애들 아빠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재혼한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엄마나 이모처럼 애들 아빠를 챙겨주었었답니다. 그 여자는 퍼진 아줌마와 같은 외모였지만 모성애를 느끼게 해주고 자기를 위해 평생을 엄마처럼 헌신할 것 같은 느낌에 끌리고 성적으로도 애들 아빠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빠져들어 저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제가 그립다더군요. 아이들도 자기가 집에 든든하게 있어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의 사랑도 그립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라서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아이들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애들 아빠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애들 아빠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며칠 뒤에 애들 아빠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애들 아빠와 친한 사람에게 건너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애들 아빠와 결혼한 그 여자의 집안이 처음에는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거품이고 빚이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집안의 빚이 언젠가 연쇄 폭발하듯이 터져서 그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다 죽어가는 행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같은 매력과 집안의 재력을 보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서 그 여자와 재혼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니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애들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저에게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스러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참 놀랍도록 염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아이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이니 알아들을 것 같았고요. 아이들과 주말에 캠핑장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대강은 알고 있겠지만 애들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된 배경과 애들 아빠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한 배신, 그리고 재혼,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한 얘기들과 배경 등 전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다 듣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지만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저의 노력들을 이제는 다 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교활하게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 걱정을 했었는데 안심이 되더군요. 며칠 뒤에 저녁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와 큰아이만 집에 있고 작은아이는 아직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는데 인터폰을 보니 애들 아빠였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애들 아빠는 들어와서 큰아이에게 왜 요즘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 저와 만나서 했던 얘기를 큰아이와 제 앞에서 하더군요.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대답할 가치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런저런 얘기로 자신의 주장을 하며 저희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은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애들 아빠는 작은아이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이는 아빠의 얘기를 듣다 말고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소리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이의 반응에 힘을 얻었는지 큰아이도 같은 얘기를 하고요. 애들 아빠는 자기가 너희들을 낳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해주며 키웠는데 이러냐고 따지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은아이가 아빠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고 어떤 이유로 돌아오려 하는지도 모두 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를 다시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라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게만 봤던 작은아이 말에 좀 놀랐네요. 그리고 큰아이가 얘기를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읽어보면 아빠 같은 사람이 나중에 힘 떨어지면 버렸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부양 의무를 요구한다던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 요구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친부모라도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큰아이는 알고 있다고 애들 아빠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기들과 엄마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제 와서 또 그 여자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오겠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툭하면 배신을 하는 아빠가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뭘 믿고 왕래를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맴돌기만 할 뿐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아이들과 저의 생각이 확고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둘째가 웃으며 애들 아빠에게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웠냐며 아빠는 엄마와 우리 버리고 이상한 여자 찾아 떠난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돌아가고 큰아이는 긴장이 풀렸는지 한숨을 내쉬며 우울해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러니 저도 좀 우울했는데 작은아이는 웃으면서 신나 하더군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저와 큰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얘기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도 웃기게 하고 신나게 해서 큰아이와 저도 기운을 차리고 애들 아빠가 왔다 간 것은 금방 잊고 수다를 떨었네요. 작은아이의 주도로 그냥 별일 없던 어느 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애들 아빠가 왔다 가고 며칠 동안 애들 아빠에게 더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보내며 그 후회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 없이 자라기만 바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요. 애들 아빠와 헤어지고 저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오신 부모님께도 애들 아빠와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저와 아이들에 대해 걱정 안 하고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배신자 주제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한 애들 아빠가 한동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애들 아빠가 더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요. 이젠 더 이상 애들 아빠에 대한 것들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 재밌게 살 계획으로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들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불행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이혼녀라는 사실은 굳이 알리지 말라는 어른들의 조언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 할 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번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경사가 있으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차분하고 덤덤하게 글을 쓰셨지만 이혼 후 쓰니님 자녀분들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이번 사연은 군 시절에 온갖 못된 짓을 하던 놈이 크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저씨입니다. 얼마 전에 폭행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폭행 사건을 보고 저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학교에서 괜히 시비를 걸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다가 남들과 똑같이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던 곳이 저희 자대가 되어서 후반기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대에서 뭐 그리 집합이 많은지 짬밥이 없을 때에는 항상 무서움에 떨며 살았네요. 구타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조교가 교육을 뽀대나게 하지 못했다고 맞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고참에게 말 걸었다고 맞고 이등병이 담배 피우러 갔다고 맞고 참 사회에서는 이유도 안 되는 것들로 많이도 맞고 갈굼당하고 그랬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것인지 성격이 참 순해 보였던 사람도 서열이 되면 서열의 힘을 마구 휘두르고 다녀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대로 갔을 때 병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무 생활에서 열외되는 병장들은 많고 짬밥이 안 되는 1병, 2등병이 적으니 할 일이 참 많았죠. 그만큼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대에 갔을 때 병장이 많으면 풀린 군번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일병이 되니 그 많던 병장들이 매달 무더기로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저는 계급이 낮은데도 서열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또 병장들이 무더기로 전역을 하니 신병들이 무더기로 들어오고요. 제가 신병관리 서열이었을 때는 무더기로 들어온 신병들이 더블백에 싸가지고 온 옷들과 소지품들을 세탁해주고 진열해주는 것만도 참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네요. 그렇게 신병들이 무더기로 들어오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한 달 후임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신병이 들어오면 대기병 기간이 보름이었는데요. 여기에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 설명을 드리자면 보름간의 적응 기간을 대기병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거의 일을 안 시키고 선임병이 밥도 같이 먹으러 데리러 가고 빨래도 같이 해주고 하는 기간입니다. 며칠 차이로 들어온 대기병들 사이에서 갈굼과 구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입대한 달로 서열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대기병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12월 말에 입대를 했고 한 명은 1월 초에 입대를 하여 자대에도 며칠 차이로 들어온 것이죠. 어쨌든 둘 다 대기병 기간이었는데 12월 말에 입대한 대기병이 1월 초에 입대한 대기병에게 꼴에 자기가 선임이라고 금일의 암구를 숙지하고 있는지 전투화는 제대로 닦아 놓았는지 직속상관의 성명은 숙지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때리고 갈구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현재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으면서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기병이 대기병을 갈구다니요. 구타가 그렇게 난무하던 군 시절이었지만 일병 3호봉이 되도록 저도 서열도 안 되고 나도 군 생활에 어리버리한데 누굴 지적할 자격도 안 되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누굴 때리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요.
대기병을 괴롭혔다는 얘기를 한 달 후임병으로부터 듣고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신병들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 후임병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더군요. 당장은 저도 서열이 나자 제 선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친한 선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임이 잘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그 대기병에게 말로 주의를 주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서 제가 조금 더 챙겨주었던 이등병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그 문제의 대기병이었던 후임이 자기보다 후임인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놈은 이등병 주제에 자기보다 후임인 이등병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갈구고 패고 집합시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군기 잡는 서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군기 잡는 서열일 때에도 될 수 있으면 말로 하고 후임들에게 거의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군 생활에 적응도 다 못한 이등병이 지보다 짬밥 안 되는 이등병을 군기 잡다니요. 그놈은 인간 이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을 막사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그놈보다 후임인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놈이 후임들을 구타하고 괴롭힌 것들을 그놈에게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길래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임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간부들에게 얘기를 한다 해도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하는 간부들이 그놈에게 큰 처벌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구두 경고와 반성문이나 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놈에게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 보여서 힘든 이등병들을 너도 눈치 보는 이등병이면서 그렇게 괴롭혔냐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자기가 때리고 괴롭힌 후임들이 좀 맞아야 군 생활을 똑바로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는 고참이 좀 때렸다고 그걸 꼰지르는 놈들이 나쁜 거지 밑에 애들 갈궈서 부대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 자기가 뭔 잘못이냐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게 그럼 너에게 당한 후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괴롭혔냐고 했더니 그냥 빠져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놈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을 패고 패다가 저와 친하게 지내던 후임들이 저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놓고 못 움직이게 짓누르고 있을 때까지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을 그놈이 소원수리를 긁어서 저는 영창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놈은 제가 영창 복귀를 하고 얼마 후에 파견을 나갔고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군 생활 말년에 전역을 얼마 안 남기고 있을 무렵에 그놈은 파견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놈을 보기만 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전역을 하기 전에 어떤 후임이 얘기를 해주기를 그놈이 전역을 하고 나면 자기가 아는 조폭을 데리고 와서 저를 어떻게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더군요. 그래서 그놈을 또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닌 게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덜덜 떨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역하고 나서도 후임들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놈이 무서워하는 저에게는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놈이 또 후임들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기 전날 그놈보다 한 달 선임인 친구에게 그놈이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 잘 지켜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인터넷상에 저희 부대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입을 했습니다. 그 카페에 가입해 있던 전우들은 대부분 좋은 선임병들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가끔 통화로 안부를 물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보다 후임이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전역을 하며 또 카페에 가입을 해서 반갑게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던 전우들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연락이 되는 후임들 중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면 군 시절 얘기로 밤을 새울 수도 있었죠. 군 생활 얘기하면서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면서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도 만나며 참 좋았습니다.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군 생활을 견뎌낸 자신이 대견스럽다며 전우들 서로 격려도 해주고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가끔 연락이나 주고받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서울에서 연락이 되는 전우들 모두 대규모로 모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 10명 좀 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놈도 어떻게 연락이 된 건지 왔더라고요. 이젠 20년도 넘은 일이니 반가운 척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과는 멀찌감치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도 먹고 맛있는 안주도 먹고 또 군 시절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놈보다 후임이었던 친구가 그놈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 생각이 나서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겠죠. 그놈은 실실 웃으면서 그 후임에게 억울하면 군대 일찍까지 그랬냐며 그 후임을 약올리듯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후임들이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지 20년도 넘은 얘기를 가지고 그러냐며 당당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후임이 그놈에게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났습니다. 식당 안이 난장판이 되고요. 다른 친구들이 다들 말리고 있는데 그놈이 갑자기 병을 깨트리더니 손에 들고는 죽여버리겠다고 그 후임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막상 가까이 가니까 그놈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후임이 그놈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패더라고요. 주위에 있던 전우들도 그놈이 후임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말리다 말다 했습니다. 그놈은 얼굴이 엉망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 둘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놈에게 폭력을 가한 후임은 착하고 성실한 친구라서 저랑도 많이 친하고 했던 후임인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놈이 그 후임에게 폭행을 당한 정도로 봤을 때 그놈이 그 후임에게 경찰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면 정말 잘못하면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놈을 팼던 후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정당방위 나왔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놈은 얼굴이 찢어져서 꿰맨 것이 120바늘이라며 코뼈가 약간 틀어져서 코뼈도 맞춰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치 몇 주가 나올지 가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정당방위가 나왔냐고 후임에게 물어봤더니 그놈이 병을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흉기가 될 수 있어서 그놈이 오히려 잘못하면 살인미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 후임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임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군에서 그놈을 폭행해서 영창에 있던 기간에도 그놈은 후임들을 많이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그랬다더군요. 그리고 그놈이 파견해서 복귀를 하여 자대로 돌아온 이후에 그놈의 전적을 아는 후임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했답니다. 근데 그놈이 어떤 짓을 해서 파견을 나갔었는지 모를 만큼 뒤늦게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별 이유도 안 되는 것들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참 못된 짓을 많이도 했다고 그 후임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 치가 떨리더라고요. 평생을 반성을 하며 자기가 괴롭힌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도 용서를 받지 못할 짓을 해놓고는 오랜만에 만난 자기가 괴롭히던 후임을 오히려 약올렸으니 맞을 짓도 그런 맞을 짓이 없겠죠. 그놈을 팼던 그 후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놈을 고소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놈은 무슨 처벌이라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20년도 더 지난 군 시절 이야기에서 그놈이 진심을 담아 자기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들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놈은 오히려 자기가 괴롭혔던 후임들에게 당당하게 놀리듯이 말했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괜한 객기를 부리다가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되었네요. 그놈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조금이나마 조심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평생을 아랫사람은 괴롭히고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살거리는 사회 암적인 존재로 평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젠 그놈을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잔인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놈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그놈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라 저는 후련한 마음입니다. 아저씨 냄새나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나쁜 놈은 폭행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죄를 받게 되었네요. 정말 사이다 사연입니다. 쓰니님도 그놈 때문에 군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후임들을 위해 그렇게 그놈과 싸워주셨던 모습에 저는 군필자로서 쓰니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의 신체적인 문제로 아이가 안 생기는 사실을 외면하고 쓰니님에게 온갖 험담을 했던 전 시모에게 쓰니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임산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전 시모에게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마디 해 주었거든요. 정말 시원했어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시모로부터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대학병원 영양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큰 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외부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의 외식사업부에 취업이 된 것에다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초심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수도 잘 만나서 일도 수월하게 배웠고요.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도 다들 좋은 분이라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이모님들은 서로서로 쉬는 날짜도 잘 조정해가며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모님들 대부분이 손도 빠르시고 오래 함께 일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척하면 척이라 힘든 일들도 합심하셔서 신나는 분위기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살던 중에 30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자기 아들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참 좋은 분이시라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외아들이었는데 성격도 활달하고 직업도 괜찮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이모님이 제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이모님이 좋은 분이시라 신랑이 외아들이고 하니 모시고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모는 저희와 따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시모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저에게 전과 다름없이 잘 해주었습니다. 저도 시모와 다른 이모님들께 잘 하려고 노력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신랑도 저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신랑도 나이가 아직 젊고 하니 곧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쯤부터 시모가 슬슬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구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시모의 성화도 있고 저희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한창 여러가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쁠 시기라서 제가 먼저 여러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 저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랑도 검사를 받기 위해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랑은 무정자증에 가깝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침울해 있는 신랑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아이는 생길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선택적 딩크는 아니지만 딩크로 사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신랑은 처음에 제 위로에 어느 정도 힘을 내더라고요. 한동안 그대로 지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젊고 하니 좀 더 있다가 의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갖자고 신랑과는 얘기가 되었고요. 시모는 언젠가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아이 갖는 것을 더 미루지 말아라.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 등등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에게 외아들인 신랑이 무정자증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의심과 막말을 참고 신랑을 감싸며 살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이모들이 저를 점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했습니다. 나중에 한 이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 시모가 직장에서 며느리인 저를 애 못 낳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녔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데다가 직장에서 바빠서 피곤한 남편을 집안일을 시킨다며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는 건 마찬가지고 연봉도 신랑과 비슷한데 제가 신랑을 부려먹다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시모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던 이모님은 남의 집안일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는데 시모가 너무 심하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녀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준다며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시모가 맞나 했어요. 근데 혹시 그 이모님이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저에게 말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듣고도 전과 다름없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다른 이모님이 시모가 제 험담을 한다는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직장 동료 이모님으로 그렇게 성실하시고 저에게 자상하시던 그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도 억울해서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을 시모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아이 낳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어요. 그랬냐며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시모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고자 취급을 한다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며 저에게 못된 년이라며 욕을 하더라고요. 근 10년을 알고 지낸 그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제게는 한마디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큰 소리로 저에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욕을 하는 시모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고자로 몰아간 나쁜 년이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직장에서는 휴게실에서 다른 이모님들과 시모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휴게실에 들어가면 하던 얘기를 딱 멈추고 어정쩡한 분위기가 되었고요. 시모가 이모님들에게 제 험담을 하다가 저를 보면 멈춘 거겠죠.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시모가 나를 장애인 취급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끝까지 자기 엄마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와 통화할 때 시모가 저에게 욕하고 소리 질렀던 것을 녹음해 둔 것을 신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 자기 엄마가 그랬겠지 하며 자기 엄마를 감싸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신랑이 지금은 시모를 방어하는 정도지만 좀 지나면 신랑도 시모와 함께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도 자기 엄마를 제가 뒤에서 욕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도 거의 없고 결혼도 반반 했으니 서로 요구할 것도 없었고 받을 것도 없어서 수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직장에서 시모는 다른 이모들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애도 못 낳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자기 아들 집에서 부려먹던 나쁜 여자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제 귀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시모의 그런 험담을 믿는 이모님들도 계셨고 반신반의하는 이모님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직을 할까 아니면 앞뒤 볼 것 없이 퇴사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 년 뒤에 전 신랑은 재혼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했고요.
지금 신랑도 돌싱이었는데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제가 나이도 있고 노산에 들어가는 임산부라 주변에서는 바로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장 이모님들이 알게 되었으니 전 시모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직장에 나갔으니 제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것을 전 시모도 봤을 테고요. 전 시모의 말만 듣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모님들 중에서 몇 분은 그동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휴직이 시작되는 마지막 출근날 직장 동료들에게 휴직해서 미안하다며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휴게실에서 이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전 시모는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모님들도 들으라고 제가 전 시모에게 얘기했어요. 이모님, 제가 이래도 애 못 낳는 여자인가요? 땡땡씨랑 이혼하고 이모님들에게 그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서 제 흉을 보고 다니셨다면서요? 이모님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애가 생기겠어요? 손주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불가능하진 않으실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얘기를 할 당시에는 너무 떨려서 대충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제 얘기에 전 시모는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이모님들이 임산부한테 그렇게 했다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냐며 전 시모에게 다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얘기하고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떨렸지만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자기 아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며느리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없는 얘기를 지어내던 전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젠 나만 바라봐주는 신랑과 뱃속의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살려고요. 우리 며느님들 큰소리 안 내고 조용히 넘기려고 속으로 끙끙 앓면서도 할 말 못하는 과거의 저처럼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모두들 할 말 다 시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며느님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떨리셨을 텐데 말씀 잘하셨네요. 다른 이모님들도 쓰니님의 전 시모가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네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줄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생트집을 잡던 시모와 시모 편을 들던 남편을 시원하게 버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풋풋한 돌싱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혼한 것이 시원하기만 하네요. 얼마 전에 끝을 낸 결혼 생활 1년이 저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전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 좋은 호탕한 남자였어요. 직업은 공무원이었고요. 친정에도 참 잘하고 저희 부모님과도 대화도 잘 맞춰드리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홀시어머니의 신우 셋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전 남편이 워낙에 성격이 활달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둘은 홍기도 차고 둘 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해서 별다른 조건들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우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전 남편과 시모가 살던 집은 서울 근교의 시골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외아들이라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를 원했었는데요. 저도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너무 자상해 보여서 모시고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은 그 신랑이 시모와 살던 집에서 가까운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하기로 하고 전 남편과 반반하기로 했어요.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긴 하지만 박봉인 직업이라 그런지 전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일단 신혼집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고 전 남편과 시모가 살던 집이 팔리면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을 저에게 주어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갚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 시모와 전 남편이 자상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골집 같은 곳에서 살았어서 그런지 주방을 많이 지저분하게 사용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제가 깨끗이 유지되도록 닦아놓으면 되고, 시모도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며 자상하게 대해줘서 청결 유지에 저와 차이점이 있는 것에는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전 남편과 시모가 예전에 살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낡은 집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팔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어떻게 지금 이사를 들어오고 계신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자 어르신과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시모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집은 시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시모가 저에게 집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전세금의 절반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 돈을 받으면 저희 친정에 돌려줘야 하니까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시모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지만 주시겠지, 이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한 달 가까이 기다려봐도 시모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시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집이 팔린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 집 판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절반을 언제 주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그 집 팔리기만 감시하고 살았냐고 하더니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서운할 일이냐고 얘기하고 이제 약속대로 돌려줄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집 한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좀 썼으니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전세금의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가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시모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돈을 시모는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요. 전 남편에게 따졌더니 어머니가 곧 주시겠지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집살이라기보다는 트집살이가 더 어울리는 말이겠네요. 시모가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식사하시라고 얘기했더니 시모는 문을 열고 얼굴만 내밀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가정교육 어쩌고 하면서 저에게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또 호칭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군요. 제가 전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땡땡씨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모는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여보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안 바꿨냐며 혼내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쓰던 말이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전 남편을 땡땡씨라고 하면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할 일이 생기면 시모는 먼저 가서 조수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어안이 벙벙하던 저는 그 전에는 자상하던 시모가 이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집이 팔렸으니 전세금 절반을 달라는 말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저에게 화를 내며 쌍욕도 하는 시모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해봐도 허허거리며 곧 주시겠지 하는 말만 되풀이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시작될 때부터는 신우들의 전화도 저에게 자주 왔었습니다. 시모가 하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신우들도 전화로 같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우들에게 오해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미 저에게 트집을 잡아서 화내기로 작정하고 전화한 신우들에게 그런 설명들이 통했겠어요? 신우들은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무조건 화만 내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시모와 신우들에게 시달리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지나고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제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꿋꿋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자기 엄마와 누나들의 편이라는 것이 확실했고요. 그런 날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 휴일에 제가 짜장라면을 끓이다가 물 조절을 잘못해서 라면을 좀 태웠습니다. 별것도 아닌 라면 타는 냄새에 시모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친정에서 살림을 그것밖에 못 배웠냐며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에 제가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다짜고짜 돈이나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전세금 절반 약속대로 당장 달라고 했어요. 그 돈 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저를 기죽이려고 이렇게 저에게 트집을 잡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기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전세금 절반 주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언젠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전 시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젠가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시모를 돈 떼먹을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거짓으로 울어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들이 몰려올 것 같아서 저도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모에게 이 집 빼버릴 거라고 했어요. 이 집 빼서 전세금 절반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집을 구하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있으니 신우들이 오더라고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저에게 신우 셋이서 다짜고짜 욕을 하며 잡아먹을 듯이 덤비더군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신우에게 내 휴대폰 어플이 있어서 통화 내용 다 자동으로 저장돼. 네가 나한테 매일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욕한 거 다 녹음돼 있어. 너 내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신우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머리채라도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신우 싸대기를 때리고 쌍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신우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구타를 당할 것 같아서요. 다른 신우들이 저에게 덤비려고 하고 전 남편은 말리고 있는 중에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왔습니다. 아빠가 며느리를 가지고 신우들이 몰려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전 남편 멱살을 잡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시모와 신우는 기가 죽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되는 동안 뭐 했냐며 이렇게 된 이상 이 집 빼고 둘이서만 나와서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우물거리고 있던 전 남편에게 제가 지금 당장 대답 안 하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둘이 나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일단은 이런 몰상식한 것들만 있는 집에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으니 친정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모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안 받다가 며칠 만에 전화를 받았더니 뭔가 오해가 있었다며 곧 전세금 절반을 줄 테니 집을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마음이 급했겠죠. 그 집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모시고 살던 외아들은 저를 따라서 떠나겠다고 하고 살던 집은 빼버리고 하면 시모는 갈 곳이 없을 테니까요. 딸 셋 중에 누군가의 집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일 테니까요. 시모에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모와 신우가 한 짓에 대해 다 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전화로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또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 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잘 데리고 살 테니 딸들과 잘 살아보시라 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척 하면서 매번 괴롭힘을 받고 있는 저를 뻔히 보고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인간을 뭘 믿고 같이 살겠어요. 그 이후에 전 남편이 저와 나와서 단둘이 살겠다고 언제 집 구해지냐고 하길래 그럴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트집을 잡는 엄마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고요. 평생 어머니나 모시고 가끔 연애나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짓과 신우들이 전화로 욕한 것들 내 휴대폰에 녹음돼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나 밟자고 했습니다. 아니면 네 엄마와 누나들 상대로 위자료부터 청구하고 소송 이혼 하겠다고요.
지들이 한 짓이 있는지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금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누구에게 빚지면 안 갚고는 못 베기는 부모님의 처신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괴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몇 번 봤었는데 전시모와 전신우들을 대비시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혼을 한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시모는 그 집을 판 돈을 전부터 있던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딸들이 엄마를 받아주지 않아서 전 남편과 월세를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빚을 갚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제가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저를 기죽이려고 딸들과 난리치던 전 시모는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게 생겼네요. 제가 이혼할 때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 엄마 버리지 못하면 결혼 절대로 또 못할 거구라고요. 그러니 평생 연애나 하면서 엄마 잘 모시고 살라고요. 참 힘든 1년여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중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많이 후련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잊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쓰니님, 그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명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신 분이시라 조금만 지나시면 다 잊고 좋은 일만 생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